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2C 탄도미사일 모습이 드러났다. 현무-2C가 시험 발사가 아닌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무-2C는 한국군의 무기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길다.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 또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군 당국은 한동안 현무-2C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군사기밀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내 전력화가 목표라는 사실 등 대략적 내용이 알려졌다. 그러나 현무-2C는 물론 예의, 입위 등 현무-2 가문 삼형제에 대한 출생의 비밀은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그런데 최근 그 비밀을 풀 실마리가 나왔다.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다. 미국의 퍼싱 미사일 연구 개발자의 모임인 퍼싱 미사일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설계 상태에서 중단된 퍼싱-2 RR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미사일의 겉모습은 현무-2C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항공산업 전문지인 에비에이션 위크의 한국통신원 김민석 씨는 탄두부 날개의 모양이 거의 똑같다. 차량형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크기로 견줘본 미사일의 크기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퍼싱은 냉전 당시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이다. 옛 소련이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퍼싱-1은 최대 사거리가 740km였다. 퍼싱-2는 1770km였다. 미국은 1960년대에 생산한 퍼싱-1를 교체하기 위해 퍼싱-2 RR을 설계했다. 사거리는 모스크바에 못 미치는 퍼싱-1 정도로 줄여 옛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은 퍼싱-2 RR은 물론 기존 배치한 퍼싱 미사일은 미소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 왜 두 미사일이 서로 닮았을까? 김민석 통신원은 적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퍼싱-2 RR을 모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군 소식통은 현무나 퍼싱 모두 지금 타격 수단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연히 모양이 같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탄두부에 레이더를 다는 등 세부적 사항에서 두 미사일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09년 재미동포가 한국에 군사기술과 무기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그 무렵 미국의 퍼싱 미사일 기술이 함께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무-2A와 2B는 러시아의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다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두 미사일의 최대 속도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적이 유격을 피하기 위해 회피기동하는 성능을 둘 다 모두 보유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 끝에 각각 한국의 현무-2A, B와 러시아의 이스칸다르가 탄생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역시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과 우주개발 협력. 김경민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 목록 프린트 스크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우주개발에서 미일이 손잡은 까닭은? 일본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력으로 1975년까지 100기의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한 기술 수준 보유. 중국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일 우주 협력 진행. 1954년 부산 출생.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북방학 회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저서 일본이 일어선다.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등. 2002년 2월 4일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E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KSLV-1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가장 중요한 제1단 엔진의 추력은 170톤으로 단일 엔진으로는 힘이 상당히 강력한 엔진이다. 2018년경 한국형 순국산 우주 발사체인 KSLV-2의 개발 목표를 갖고 있는 한국은 기초 기술이 모자라 우주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 지금처럼 러시아와 손잡고 우주 개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협력을 받아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국가와 손잡고 우주 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 만약 미국과 우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우주 개발을 돕기 위해 돈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돕게 됐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도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일본의 강력한 자주 개발 의지였고 두 번째는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일본의 자주 개발 의지는 한국이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시사한다. 즉 미국이 일본을 돕지 않아도 언젠가는 일본이 우주 개발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와주면서 미국의 국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우주 개발 능력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돕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 태평양을 장악해야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은 절대적인 파트너였다. 그 파트너가 독자적인 우주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가 우주 개발 능력도 상당 정도 갖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력을 하며 동맹관계를 더욱 굳히는 것이 좋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1952년까지 7년 동안 미국은 일본의 항공 관련 연구를 전면 금지시켰다. 태평양 전쟁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일본의 제로 전투기의 골머리를 앓았던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자마자 항공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일본의 항공산업은 미국에 뒤처지게 됐고 우주 개발도 뒤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로켓 개발이 시작된 것은 경제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다. 1954년 2월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의 이토카와 히데오 교수를 중심으로 한 AVSA 연구반이 조직되어 본격적인 로켓 개발에 착수했다. AVSA 연구반은 1955년에 펜슬 로켓을 완성하고 비행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우주 개발의 시발점이다. 1958년 9월에는 관측 장비를 탑재한 카파 로켓 발사에 성공, 일본은 미국, 소련, 영국과 함께 자력으로 관측 로켓을 발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가 됐다. 그 후에도 일본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관측 로켓의 대행화를 진행하여 1964년에 도쿄대가 발사한 L3 로켓은 도달 고도 1100km, 탑재 중량 120kg이었다.
도쿄대는 1963년부터 과학 위성 발사를 목표로 L로켓보다 대형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뮤로켓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이 일찍부터 고체 연료 로켓의 자체 개발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간섭 없이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한 결과 국산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1.8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구상 어느 곳에도 대륙간 단도탄을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고체 연료 로켓이 왜 중요한가? 액체 연료 로켓은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고체 연료 로켓은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용에 적합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도 액체 연료 로켓은 평화적 목적이라면 사거리를 무한정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 로켓은 사정거리 300km, 탑재 중량 500kg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되는데, 그리더 역을 맡은 인물이 1959년 6월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과학기술청 장관으로 입각한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다. 나카소네는 7월 11일 사적 자문기관으로 우주과학기술보훈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1950년대 중반 일본 원자력 개발의 본격적인 가동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나카소네가 우주개발이라는 거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다. 우주개발에 있어 나카소네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미일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을 제창했다는 점이다. 나카소네는 일본 외무성에 미일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그러자 외무성은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주일미 대사관을 통해 일본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협력협정안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일 우주협력은 나카소네의 생각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 측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일 간의 과학기술 수준에 큰 격차가 있어 일본이 원하는 우주 협력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정식 협력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일본 편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을 구상했고, 이는 미국이 일본의 우주개발에 협력하는 계기가 된다.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느 나라든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국이 일본의 우주개발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시점에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은 도쿄대 우주연이 개발하는 고체 연료 로켓인 M3을 주목하고 있었다. 미국은 만약 일본이 M3 로켓을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려 할 경우 로켓 본체의 유도, 제어 시스템이나 지상 지원, 지상전자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핵실험으로 분위기 급반전. 미국은 군사적 목적의 M3은 2에서 3년의 비행시험을 거쳐 1967년 후반에서 1969년 초 사이에 작전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우주계획을 고려할 때 일본은 1975년까지 100기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한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일본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이 일본의 우주 개발을 돕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이었다. 1962년 가을 이후 미국 무성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측에 희망사항이 있다면 미국은 어떤 원조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이 우주 협력을 해달라고 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던 미국이 중국이 핵실험을 하자 적극적으로 일본에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1964년 10월 16일 최초의 원폭 실험에 성공하자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의 우주 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게 됐다. 미국의 동북아 담당자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일본의 관심과 정력을 우주 개발로 향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 결과 1968년 1월 초 미국 정부는 미일 우주 협력